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로 전 세계 산업이 멈춘 그날 전혀 흔들리지 않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마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성공하지 못한 달 히토류. 그 기술을 가장 먼저 손에 넣은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죠. 미국의 심장이 멈춘 날 백악관 긴급회의에서 공개된 한 장의 보고서. 대한민국 공장 가동률 100%. 충격적인 단 한 줄의 문장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히토류가 없을 텐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의심을 떨칠 수 없는 미국 정부는 직접 조사에 나섰고 대한민국 땅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신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이 드디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전면 통제 시작. CNN 속보가 회의실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죠. 안녕하세요. 저는 앨런 브룩스입니다. 미국 전략소재위원회 의장으로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2024년 10월 1일 오전 8시 백악관 전략소재위원회 긴급회의실 전체가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날만큼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무려 87% 중국의 전 세계 히토류 시작 점유율입니다. 중국이 이제 그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근 겁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이 생소한 이름의 원소들이 없으면 반도체도, 전기차도, 심지어 미사일도 만들 수 없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라인이 멈췄습니다. 에단 밀러가 헐떡이며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국방부에서 파견된 분석관이었죠.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보잉 전투기 엔진 공장도 정지했어요. F-35 생산 라인까지.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예상된 일이야. 에단.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불안이 밀려왔죠. 우리에겐 프로젝트 프리덤이 있잖아. 호주와 캐나다에서 확보한 물량이. 의장님. 사라 콜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대통령 과학보좌관인 그녀의 표정이 창백했어요. 각국 피해 현황입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색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일본 93%, 독일 89%, 영국 85%, 산업 가동률이 급락하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죠. 1.3조 달러.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틀 내 예상 손실액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상한 데이터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죠. 한반도 부분만 선명한 초록색이었습니다. 마치 검붉은 세계 지도에서 그곳만 따로 빛나는 것처럼. 잠깐.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대한민국 영향 없음. 0%.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데이터 오류겠죠. 제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영향이 제로야? 말이 안 되잖아. 조지 리커드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회기술위원회 부의장인 그는 늘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당연하죠. 한국도 히토류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그가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어요. 아마 아직 재고가 남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며칠 안에 똑같이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리사 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리사 최, MIT 출신의 재료공학 박사이자 우리 위원회의 국제협력 담당 과학자. 한국계 이민 2세였죠. 무슨 말이지? 미사?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지금 이 순간 한국산업부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화면을 확대하며 말을 이었죠. 포스코 98% 정상 가동, 삼성전자 100% 가동, 현대자동차 102%, 평소보다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리커드가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말도 안 돼. 그들이 데이터를 조작한 거야.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중국의 히토류 없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생산한단 말이오? 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블룸버그도 같은 수치를 보도하고 있어요. 그녀가 다른 화면을 띄웠죠. 로이터, 니온게이자이, 파이낸셜 타임스. 모든 외신이 한국의 정상 가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히토류는 현대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죠. 그럼 내 생각엔 뭐야? 제가 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마법이라도 부렸다는 거야? 연금술이라도 개발했다고? 그녀가 잠시 침묵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니요, 기술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리커드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사, 혹시 내 안에 흐르는 그 피가 판단을 흐리는 건 아니겠지? 독설이었어요.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모욕적인 발언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리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 과학자입니다. 부의장님. 그녀가 리커드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혈통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할 뿐이에요. 그래, 됐어. 제가 손을 들어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야. 다시 스크린을 봤어요. 빨갛게 물든 세계지도. 그 속에서 유독 선명한 한국의 초록색.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에 3년을 쏟아부었어요. 호주 마운트웰드의 광산을 확보하고 캐나다와 협약을 맺고 재활용 시설까지 건설했죠. 그런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애단. 제가 국방부 분석관을 불렀어요. 국무부에 연락해. 비밀 항공편 준비하라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의장님, 설마 지금. 사라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어. 제가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죠. 한국에. 리커드가 경악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자리를 비운다고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그를 무시하고 리사를 봤어요. 내 말이 맞다면 우리가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거야.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이사가 따라왔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복도에서 그녀가 속삭였죠. 2년 전 한국 정부가 극비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리 프리 시스템이라고. 아리 프리? 히토류 프리? 터무니없는 이름이었어요. 자세한 건 몰라요. 리사가 말했죠. 하지만 포스코와 한전이 함께 참여했다는 소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의장님.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부재중 전화가 53통. GM, 애플, 레이시온. 모든 CEO들이 절박하게 연락하고 있었죠. 브룩스, 대책이 뭐냐?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밤, 덜레스 공항 정부 전용 터미널. 서울행 극비 항공편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져 갔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생각했습니다. 15년간 미국의 자원 안보를 지켜왔어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예상했고 완벽하게 대비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니 도대체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13,000km, 워싱턴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만큼이나 먼 기술 격차가 있는 걸까요? 세계가 멈춘 날, 한국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죠. 하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입국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비밀 통로였죠. 세관도, 입국 심사도 없이 곧바로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라탔어요. 포항까지 2시간 반 걸립니다. 운전기사가 짧게 말했어요. 산업부에서 나온 사람이었죠. 이름은 유연석이라고 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공장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공장들. 정말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세계가 멈췄는데 여기만 돌아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유연석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곧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사였습니다. 화상통화 요청이었죠. 의장님, 지금 어디세요?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워싱턴은 아직 오후였겠죠. 포항으로 가는 중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이라고 했나? 네, 제가 보낸 자료 확인하셨죠?
아리 프리 프로젝트의 핵심이 거기 있을 거예요. 순간 유연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통화는 도착 후에 하시죠. 보안을 우려하는 듯했어요. 리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의장님, 선입견을 버리세요. 눈으로 직접 보셔야 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포항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거대한 연구단지였어요. 입구에서부터 보안이 삼엄했죠. 금속 탐지기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습니다. 브룩스 의장님이시죠? 박서연입니다. 정문에서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과학자였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연구동으로 들어가는 길. 복도를 걷는 내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세계적 위기 상황인데 연구원들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여기입니다. 박서연이 철문 앞에서 멈췄어요. 아리 프리 추출 연구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엔 원통형 반응로가 있었어요. 각종 계측기와 모니터가 빼곡히 둘러싸고 있었죠.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공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가 인사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그가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지금부터 보실 건 폐전지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박서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히토류 없이 같은 성능을 내는 물질을 만드는 거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네오디뮴 자석의 자력을 대체할 물질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박서연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 지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바로 그때 김도윤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반응로가 웅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죠. 계측기 바늘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폐전지 자석 20kg 투입합니다. 그가 레버를 당겼어요. 검은색 덩어리들이 반응로로 빨려 들어갔죠.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응로 내부에서 녹색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형광등처럼 선명한 빛이었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새로운 촉매 반응이에요. 박서연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히토류를 쓰지 않고도 같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나노 구조체가 형성되고 있어요.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추출 효율 61%, 기존 대비 비용 42% 감소. 믿을 수 없는 수치였어요. 이런 건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죠. 조작이겠죠. 제가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실험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김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박서연은 침착했습니다. 의심하실 줄 알았어요. 그녀가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이건 실시간 분광 분석 데이터예요. 조작이 불가능하죠. 스펙트럼이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네오디뮴도 디스프로슘도 없는데 자성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화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죠. 제가 알던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박서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히토류를 대체한 게 아니에요. 원리를 바꿨습니다. 원리를요? 제가 되물었어요. 자성의 원리 자체를 재설계했어요. 그녀가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전자 스핀의 배열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면 히토류 없이도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한 수식이 칠판을 채워갔어요. 양자역학 방정식들이었죠.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저도 따라가기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3년이 걸렸어요. 박서연이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처음 2년은 완전히 실패했고요.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어요. 정부에서도 예산을 끊으려 했죠. 그녀의 눈빛에 그때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그때 또 다른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2차 실험 준비됐습니다. 보시겠어요? 박서연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순 없었죠. 두 번째 실험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엔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이었죠. 역시 히토류 없이 진행됐습니다.
반응로가 다시 녹색빛을 내뿜었어요. 효율이 어떻게 되죠? 제가 물었어요. 73%요. 김도윤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당연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샘플을 가져가도 될까요? 미국에서 재검증해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박서연이 봉인된 샘플을 건넸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을 거예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샘플이 세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험실을 나오면서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실험 기록을 보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유연석이 끼어들었어요. 국가 기밀이라서요. 답답했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죠. 브룩스 의장님,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해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공장들이 보이시죠? 모두 알이 프리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막아도 우린 멈추지 않아요. 순간 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녀가 옳았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박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왜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죠? 세계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개했다면 믿으셨을까요?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우리를 무시했겠죠.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허풍이라고요. 아니면 기술을 빼앗으려 했겠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테니까요.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속임수야. 그렇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죠. 이게 진짜라는 걸.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공항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어요.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GM이 공장 폐쇄를 선언했어요. 포드도 내일 발표한대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엔 한국의 샘플이 들려 있었죠. 희망인지 굴욕인지 모를 무게였어요. 금방 돌아갈게. 준비해도. 보고할 게 많아. 비행기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포항의 공장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세계가 멈춘 날, 한국만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걸.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4시간. 차 안에서 계속 샘플을 들여다봤어요. 평범한 금속 조각처럼 보였지만 이게 세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한전 연구단지입니다. 유연석이 말했어요. 거대한 건물군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 초전도체 연구소라는 간판이 보였죠. 여기서 뭘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주차장에 박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항에서 먼저 출발했다고 했죠. 이번엔 더 놀라실 거예요. 그녀의 표정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소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김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초전도체 실험동이라는 표시가 있었죠. 오세훈입니다. 실험실 입구에서 한 남자가 인사했어요. 장비 운영을 맡고 있어요.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실험실 중앙에 거대한 원형 장치가 있었는데 완전히 조용했거든요. 기계가 돌아가는데도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동 중인 거 맞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시속 3000회전입니다. 오세훈이 태블릿을 보여줬죠.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장치에 다가갔습니다. 이게 아리프리 모터예요. 히토류 없는 자석으로 만들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없이 어떻게 이런 성능이 나올까요? 소음 측정해 볼까요? 오세훈이 데시벨 측정기를 가져왔어요. 모터 바로 옆에 대고 측정했습니다. 0 데시벨. 완전 무음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기계는 소음을 만들어요. 물리 법칙이죠. 그때 또 다른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홍은재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시간 성능 데이터입니다. 보시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효율 99.6%, 에너지 소비는 기존 대비 58% 감소. 냉각 시스템은 어디 있죠? 제가 물었어요. 초전도체는 극저온 냉각이 필수니까요. 박서연이 웃었습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창훈 초전도체는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죠. 하지만 냉각이 필요 없는 새로운 자성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전자 스핀을 나노 수준에서 정렬시키면 복잡한 설명이 이어졌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 직접 만져보세요. 오세훈이 제안했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회전체 케이스에 손을 댔어요. 진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 느껴질 뿐 6시간째 연속 가동 중입니다. 홍은재가 말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열화상 카메라로 보시겠어요? 오세훈이 장비를 가져왔어요. 화면을 봤더니 모터 전체가 파란색이었습니다.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하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서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자원을 찾지 않았어요. 원리를 다시 썼죠. 그녀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기존 모터는 히토류 자석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우린 다른 방법을 찾았죠. 복잡한 도식이 그려졌습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한 자기장 증폭이에요. 약한 자기장도 특정 패턴으로 배열하면 설명을 듣는 내내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MIT에서도 칼텍에서도 상상 못한 접근법이었죠. 실제 적용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홍은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 라인에 이미 적용됐어요. 삼성 반도체 공정에도요. 실제 공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아리 프리 시스템이 적용된 생산 라인이었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중국이 히토류를 막았을 때 박서연이 말했어요. 우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날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언제부터 개발하신 거죠? 제가 물었어요. 5년 전부터요. 박서연이 답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거란 건 뻔했으니까요.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상통화로 연결했죠. 리사, 이걸 좀 봐. 카메라를 돌려 실험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무음으로 돌아가는 모터를. 오마이갓. 리사의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아리 프리 시스템이 작동하는군요. 이건 우리가 알던 물리학을 뛰어넘어요. 제가 말했죠. 미국은 완전히 뒤처졌어. 그때 오세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장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가 설명을 이었죠. 전투기 엔진, 잠수함 모터, 심지어 우주선 추진 시스템까지.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군사적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박서연에게 물었어요. 이제 아시게 됐잖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의장님이 첫 번째 외국인 방문자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죠. 한국이 미국에 손을 내민 것일 수도 있었어요. 실험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소리 없이 돌아가는 모터. 녹색 LED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브룩스 의장님.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찾던 미래가 여기 있지 않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맞았으니까요. 우리가 찾던 미래가 정말 여기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프로젝트 프리덤에 쏟은 3년, 수백억 달러의 예산. 그런데 한국은 이미 답을 찾았던 겁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공항으로 가시죠? 유연석이 물었어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차에 오르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국발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스닥 사상 최대 폭락, 제조업 붕괴 위기, 긴급 의회 소집. 그런데 한국 뉴스는 달랐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수출 주문 폭주, 아리 프리 기술 해외문의 쇄도. 세계가 뒤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의장님, 이제 선택하실 때입니다. 과거를 붙잡을 건가요?
미래를 받아들일 건가요? 비행기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걸. 하지만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특히 리커드 같은 사람들이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찬란했습니다. 세계가 멈춘 날에도 빛나는 도시. 이건 국가의 비밀이 아니라 인류의 도약이다. 박서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는 걸.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16시간. 그 사이 미국은 더 무너져 있었어요. 의장님, 에단이 게이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청문회가 내일 아침으로 잡혔어요. 창원이 난리입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태블릿을 건넸어요. 뉴스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죠. 제조업 생산률 27% 폭락, 실직자 43만 명 돌파, 주요 공장 무기한 폐쇄. 화면을 볼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 앞에 모인 실직자들. 절망적인 표정들이 카메라에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방엔 한국의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망의 증거였죠. 에단, 실험실로 먼저 가자. 제가 말했어요. 오늘 밤에 검증해야 할 게 있어. 국립표준연구소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긴급 호출된 연구원들이 하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입니다. 봉인된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히토류 없이 만든 자성체라고 하는데 연구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2시간 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믿을 수 없지만 진짜네요. 수석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히토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데 자성은 네오디뮴 수준입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걸.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9시, 창원 청문회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CNN, FOX, MBC,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앨런 브룩스 의장. 청문회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폭탄 발언을 시작했어요. 의원님들,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알이 프리 기술이라 부르더군요. 청문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창원의원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이 기술 없이는 미국 제조업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순간 리커드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장, 그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지금 미국의 기술 패권을 한국에 넘기자는 겁니까? 패권은 이미 잃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리커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어떻게 한국 따위가, 우리가 수십 년 쌓은 기술력을, 한국 따위라고요? 제가 그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상 가동 중입니다. 우리 공장은 다 멈췄고요. 바로 그때 제가 준비한 영상을 틀었어요. 한국 공장들의 실시간 영상이었죠. 포스코, 삼성, 현대 모두 불이 환하게 켜진 채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5년 앞서 있어요. 우리가 자원을 찾는 동안 그들은 원리를 바꿨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원의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충격과 굴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때 매튜 하퍼 의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의장님 제안은 뭡니까? 기술 협력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망할 순 없잖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리커드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분명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텐데 우리 기술을 다 내놓으라고 하겠죠? 사실 한국은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걸 말하면 더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합리적인 기술 사용료를 논의 중입니다. 제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그러자 마가렛 조 의원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의장님, 우리 프로젝트 프리덤은 어떻게 됐습니까? 3년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국민 세금이었어요.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렸어요.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인정했어요. 우린 자원을 찾으려 했지만 한국은 원리를 바꿨어요.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는 동안 그들은 하늘을 봤던 거죠. 순간 청문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며 의장석을 향해 말했어요. 긴급 보고가 있어서요. 청문회 의장이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EU가 한국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이 주도했고요. 일본도 협상 최종 단계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미국만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리커드가 주먹으로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동맹국들이 우리를 배신했어. 그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국 생산 지표는 빨간색 선이 되어 곤두박질치고 한국 수출은 파란색 선이 되어 수직 상승하고 있었어요. 극명한 대조였죠. 마치 두 나라의 운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청문회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승인할지. 하지만 리커드가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표결 연기를 요청합니다. 더 검토가 필요해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결국 표결은 연기됐어요. 정치적 자존심이 현실을 이긴 순간이었죠. 미국의 미래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리사가 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나 담담했죠. 의장님, 리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직서예요. 충격이었어요.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더 이상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펐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는 곳에선요. 저는 과학자예요. 데이터를 무시하는 곳에선 일할 수 없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이곳은 진실보다 정치가 큰 곳이었으니까요. 리사, 미안해.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내 말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한국의 가능성을 말했을 때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의장님은 진실을 봤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이제 선택만 남았죠. 과거와 함께 가라앉을 건지 미래로 헤엄칠 건지.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뒷모습이 외롭고 당당해 보였어요. 한국계 과학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무시당했을 그녀의 고통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대통령실이었어요. 브룩스 의장. 비서실장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아침 7시에 뵙자고 하십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붉은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미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탑. 하지만 지금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한국 기술 도입 없이는 회생 불가능? 같은 결론이었지만 더 강한 어조로 썼죠. 한 문장 한 문장에 절박함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자존심이 현실을 이길 거라는 걸. 미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새벽 3시 커피를 마시며 문득 리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과거와 함께 가라앉을 건지, 미래로 헤엄칠 건지. 그녀가 맞았습니다. 저도 선택해야 했어요. 무너지는 배에 남을 건지, 새로운 길을 찾을 건지.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 상공의 별이겠죠. 세계가 멈춘 날에도 빛나는 나라. 그들은 미래를 선택했고, 우린 과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진실보다 크면 나라는 작아진다. 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해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언젠간 깨닫겠죠.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워싱턴 시각 새벽 4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무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서울국제기술포럼 생중계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의장님, 커피 드릴까요? 에단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도 밤을 새운 듯했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순 없지. 화면에 생방송 시작 5분 전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서울은 오후 5시. 황금 시간대였죠. 전 세계가 지켜볼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코엑스 그랜드 볼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1500명의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CNN, BBC, HK. 세계 모든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만 100대는 넘어 보였어요. 시신사 숙녀 여러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대 위로 박서연이 올라갔습니다. 포항에서 봤던 그 침착한 표정.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죠. 검은색 정장이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리 프리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박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번쩍였죠. 오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단 있게 울렸어요.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입니다. 순간 무대 뒤에 거대한 커튼이 열렸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자동차 모터, 풍력 발전기, 반도체 장비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무대 위에 공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히토류 없이 작동합니다. 박서연이 라인 앞으로 걸어가며 설명했어요. 아리 프리 시스템으로요.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가까이 보려 했죠. 그때 김도윤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전력 소비, 생산 효율, 비용 절감. 모든 지표가 기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은데. 에단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죠. 바로 그때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검증 현장이었어요. 저는 MIT 기술위원회 의장 로버트 김입니다. 동양계 미국인 교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3일간 한국의 아리 프리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히토류 의존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MIT의 공식 인증이었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인정.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화면이 다시 서울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홍은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지난 일주일간 기술 수출 문의가 71% 증가했습니다. 그녀가 그래프를 띄웠어요. 34개국에서 도입을 희망하고 있죠.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식 시세판처럼 34, 35, 36. 한국 산업 회복률은 64%입니다. 홍은재가 이어서 말했어요.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주일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순간 청중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헌트 기자였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 이 기술을 이제야 공개하는 겁니까? 더 일찍 공개했다면. 박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그리고 세계가 이 기술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죠. 너무 일찍 공개했다면 아마 무시당했을 겁니다. 리우펑 차이나데일리 기자가 일어났어요.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린 대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박서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협력을 원할 뿐이죠. 중국도 아리 프리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히토류는 그들에게도 유한한 자원이니까요. 의미심장한 대답이었어요.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지혜가 보였죠. 그때 EU기술위원회에 에바 마르티네즈가 발언했습니다. EU는 한국과 전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EU 대표들이 올라왔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대표들이었죠. 서명식이 즉석에서 진행됐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의장님, 에단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만 빠지고 있어요. 완전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만 결정을 미루고 있었죠. 자존심 때문에. 화면 속 박서연이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아리 프리는 한국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인류 공동의 미래입니다. 우린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발전시킬 겁니다. 청중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기립박수가 천둥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청중을 비췄는데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희망을 본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그때 화면 한 구석에 작은 창이 떴습니다. 코스피 실시간 지수였어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었죠. 3,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브룩스 의장님이시죠? 갑자기 화면에서 제 이름이 들렸어요. 카메라가 박서연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보는 것처럼 지켜보고 계신 거 압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미국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을 내밀고 있었죠. 승자의 관대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빈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향해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의장님? 에단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에단, 제가 그를 봤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 더 강하게. 무슨 내용으로요?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 오늘 아침 회의에서 화면 속에서 발표회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대로 몰려들었어요. 박서연은 침착하게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그녀 옆에 선 김도윤과 홍은재가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일본, 한국과 아리 프리 기술 협약 체결. 중국, 긴급 대책회의 소집. 나스닥, 한국 관련주 폭등. 인도, 기술 도입 공식 요청. 세계가 재편되고 있었어요. 중심엔 한국이 있었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의장님, 에단이 물었어요.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화면 속 박서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 제가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그날,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패권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에서 나온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리더십이었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전혀 다른 모습의 리더십 말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미국도 그 흐름에 합류해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7시 정각.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며칠 사이 눈과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브룩스 의장, 앉으시죠. 짧은 인사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집무실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사라 콜린까지. 모두 밤을 새운 듯한 얼굴이었죠. 커피잔만 6개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한국 발표를 봤습니다.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만 고립되고 있군요. 네, 대통령님. 제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기회라니, 이미 EU와 일본이 먼저 계약했잖소. 우린 꼴찌가 됐어.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집니다. 그때 재무장관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손실이 2천억 달러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의장의 제안이 뭡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준비한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꺼냈죠.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Aliens for R이 프리를 제안합니다. 화면에 로고가 떴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있었죠. 별과 태극 문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학습입니다. 배움입니다. 그리고 진화입니다. 사라 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되 우리 방식으로 발전시킵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원리를 바꿨지만 우린 그걸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죠. 텍사스 공장만 해도 한국 전체보다 큽니다. 국방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군사적 함의는? 아리 프리 기술은 차세대 무기 체계의 핵심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걸 놓치면 군사 우위도 잃습니다. F-35도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긴급 보고입니다. 그가 종이를 건넸죠. 중국이 한국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했다고. 충격이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죠. 중국까지 움직인 거였습니다. 중국까지? 대통령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완전히 뒤처진 거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놀랍게도 리사였어요. 잠시 받아도 될까요?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중요한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자 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장님, 지금 백악관이시죠? 제가 방금 한국 정부와 통화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들이 미국을 기다리고 있대요. 특별 조건을 준비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하지만 오늘까지만이래요. 내일이면 중국과 먼저 계약할 수도 있대요.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특별 조건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집무실이 조용해졌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좋아요. 발표 준비하세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오늘 오후 우리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죠.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시진사 숙녀 여러분, 대변인 스티브 모건이 연단에 섰어요. 곧 드룩스 의장님의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순간 긴장이 밀려왔지만 이미 결심했죠. 미국은 오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Aliens for R이 프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전면 협력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손들이 일제히 올라갔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미국의 패배 인정입니까? CNN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명확히 답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진정한 강국은 배울 줄 아는 나라입니다. FO의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그리고 투자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설명했어요. 초기 투자 규모는 48억 달러입니다. 숫자가 나오자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화면 뒤에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화상 연결이었어요. 박서연이 화면에 나타났죠. 그녀 옆엔 김도윤과 홍은재도 있었습니다. 브룩스 의장님.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거죠. 박서연 박사님. 제가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미국은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배우는 거죠. 우리도 미국의 대량 생산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브리핑룸을 나왔을 때 에단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월가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200포인트요. 시장이 환영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도 알았던 거죠.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그날 저녁, 리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의장님, 복귀하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도 희망을 본 거죠.
다음 날 아침, 한미 공동 실무팀이 구성됐습니다. 리사가 팀장으로 복귀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밝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리사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한국의 기술을 미국에 맞게 최적화하는 겁니다. 첫 회의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미국 연구진이 한 테이블에 앉았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열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스템과 호환이 어려워 보이는데 미국 엔지니어가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김도윤이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제안했죠. 그가 직접 미국에 왔던 겁니다. 협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 대결이 아닌 대화. 바로 그때 유럽에서 긴급 뉴스가 왔습니다. 이유도 미국 방식 채택 검토. 우리의 결정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래를 선택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절망이 거짓말 같았죠. 그때 박서연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의장님, 한 달 후 포항에서 합동 시연회를 열면 어떨까요? 한미가 함께 만든 첫 작품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제안이었어요.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죠.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늦게 배웠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일어섰어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박서연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김도윤도, 홍은재도, 리사도, 우리 모두가 같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패권? 이제 그런 건 없었어요. 있다면 협력의 시너지뿐이었죠. 늦게 배웠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다. 제 새로운 신조가 되었습니다. 제네바 국제기술청 회의장. 2024년 10월 9일 오전 9시. UN 산하기술혁신기구 UNTA의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원형 회의장이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어요. 194개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역사상 가장 많은 참석률이었습니다. 의장님, 준비되셨나요? 리사가 제 옆에서 물었어요. 그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죠. 저는 연설문을 한 번 더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실을 말할 차례였어요. 개회를 알리는 타종이 울렸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73차 UNTA 특별총회를 시작합니다. 의장인 스위스의 안드레 르몽이 말했어요. 오늘의 안건은 아리 프리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 김도윤, 홍은재가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죠. 먼저 미국 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드레가 저를 지명했어요. 브룩스 의장, 연단으로.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00개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어요. 연단까지 걸어가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원고를 읽을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저는 오늘 고백과 사과, 그리고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이 사과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2주 전,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했을 때, 제가 말을 이었어요. 세계는 멈췄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잠시 멈추고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박서연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나라만 계속 돌아갔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리사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때 우리 위원회의 리사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가리켰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리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가 당황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계라는 이유로 그녀의 판단을 의심했죠.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리커드가 회의장 뒤편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듣고 있었죠. 리사 최 박사님, 제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순간 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박서연 박사님. 제가 시선을 돌렸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건 혁신이었고 통찰이었으며 무엇보다 지혜였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죠. 자원을 찾는 대신 원리를 바꾼다. 우린 상상도 못했어요. 일본 대표 유카 오자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미국은 이제 인정합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한국의 아리 프리 기술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회의장 전체로 퍼졌어요. 미국은 제안합니다.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말했어요. 아리 프리를 UNTA 공식 표준으로 채택하고 전 세계가 이 기술을 공유하도록 지원하자고. 안드레 르몽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제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전자 투표가 시작됐어요.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찬성 190대 반대 4. 압도적인 가결이었어요. 아리 프리 기술이 UNTA 공식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선언했어요. 표준 코드는 REFRE001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된 거예요. 그때 한국 대표 한승민이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발언 허가를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한승민이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한국은 오늘 발표합니다. 그가 서류를 들었죠. 아리 프리 기술 이전 펀드를 설립하겠습니다. 규모는 100억 달러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한국이 기술을 나누겠다는 거였죠. 개발도상국은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민이 설명했어요. 선진국도 합리적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어요.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협약서에 서명했어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심지어 중국도 서명했습니다. 34개국이 즉시 서명했습니다. 안드레가 발표했어요. 일주일 내에 100개국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CNN은 역사적 순간이라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서연과 마주쳤어요. 브룩스 의장님.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요. 리사가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아직 붉었어요. 의장님.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사, 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어둠 속이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연이 그녀를 안아줬어요.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 두 여성 과학자가 만든 달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팀을 둘러쌌어요. 모두가 아리 프리에 대해 묻고 싶어 했죠. 이 기술로 정말 히토류 의존을 끝낼 수 있습니까? 인도 대표가 물었어요.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증명했으니까요. 우리 아프리카에도 가능할까요? 케냐 대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홍은재가 미소 지었죠.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나라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기술로, 지혜로, 그리고 나눔으로. 그날 밤, 제네바의 호텔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과거의 오만을 인정했다. 그리고 미래의 동반자를 얻었다. 한국은 기술 표준을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협력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리사가 옳았다. 박서연이 옳았다.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 기술의 패권, 그런 건 없다. 있다면 오직 겸손과 협력의 힘뿐이다. 2024년 10월 9일 REFRE 표준 채택 만장일치 가결. 한국, 세계 표준 승인국.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어요. 멀리 알프스 산맥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죠. 내일이면 세계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리 프리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떠오른 날, 세계가 인정한 날. 그날은 2024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10월 13일 다시 포항에 왔습니다. 이번엔 비밀 방문이 아니었어요. 미국 대표단 30명과 함께였죠. 대형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왔습니다. 의장님,
저기입니다. 리사가 거대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아리 프리 글로벌 센터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1년 전엔 연구소였던 곳이 이제는 세계 최대의 아리 프리 생산 단지가 되어 있었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였죠. 입구부터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브룩스 의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서연이 정문에서 맞이했어요. 1년 사이 그녀는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겸손했죠. 박사님도 건강해 보이네요.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어요. 김도윤과 홍은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한수민입니다. 그녀가 밝게 인사했어요. 올해 입사한 신임 연구원이에요. 의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희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한수민 연구원은 우리의 미래예요. 박서연이 그녀를 소개했어요.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바로 합류했죠. 벌써 특허를 2개나 냈어요. 한수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공장을 보여드릴게요. 박서연이 안내를 시작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천장 높이만 30m는 되어 보였죠. 그런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 자동화예요.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공정을 관리합니다. 사람은 감독만 하죠.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품을 나르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했죠.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전기차 모터 10,000개, 풍력발전기 100대, 반도체 장비 1000대입니다. 홍은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세계 수요의 30%를 여기서 공급하고 있어요. 믿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산업의 심장이 된 거였어요. 중앙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었죠.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불량률이 어떻게 되죠? 리사가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0.02%입니다. 한수민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10,000개 중 2개 정도예요. 그것도 대부분 포장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 흠집이고요.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최고 공장도 2%는 넘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박서연을 봤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답이에요. 멀리 연구동이 보였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그곳에서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만드는 것보다 연구에 더 투자해요. 박서연이 설명했어요. 매일 원리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죠. 어제의 최선이 오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공장 투어가 계속됐습니다. 곳곳에 REFRES와 TEM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1년 전엔 실험실에만 있던 기술이 이제는 일상이 된 거였죠. 여기가 제일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박서연이 한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교육센터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교육받고 있었어요. 강의실마다 다른 언어가 들렸죠. 지금까지 60개국에서 3,000명이 다녀갔어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적용하는 거죠. 무료예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 같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이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 앉았습니다. 박서연과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공장이 한눈에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히토류를 잃으면 멈추는 세상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멈추지 않았죠? 그녀가 잠시 생각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죠.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린 자원을 캐지 않았어요. 박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원리를 캐냈죠. 단순하지만 깊은 대답이었어요. 자원은 유한하지만 원리는 무한해요.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땅을 파는 대신 하늘을 봤달까요? 눈에 보이는 것 대신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찾았어요. 한수민이 끼어들었어요. 저희 연구실 벽에 붙어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녀의 젊은 목소리엔 열정이 가득했죠. 뭔데요? 리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원리는 무한, 자원은 유한. 한수민이 답했어요. 그게 저희 철학이에요. 매일 아침 그걸 보며 시작해요.
오후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미 공동 프로젝트 성과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1년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1년간 미국 공장 전원율 89%. 에단이 발표했어요. 생산성은 130% 증가했습니다. 실직자 40만 명이 재고용됐고요. 한국은 기술 수출로 작년 대비 GDP가 18% 늘었어요. 홍은재가 덧붙였죠. 일자리도 5만 개 늘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협력의 결과였어요. 함께 이뤄낸 성과였죠.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천천히 적었죠. 기술의 패권은 겸손에서 시작된다. 박서연이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죠. 그땐 의심의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경외의 눈으로 봅니다. 의장님, 박서연이 말했어요. 1년 전 여기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의심하고 부정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네요. 샘플을 조작이라고 의심했으니 누구나 그래요. 그녀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건 어려우니까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젊은 연구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수민도 그중 하나였어요.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미래예요. 박서연이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중요하죠.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 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의장님, 1년 전과 모든 게 바뀌었네요. 제가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세계가 바뀌었어. 한국이 바꿨지. 아니에요.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가 바꾼 거예요. 한국이 시작했지만 모두가 함께 했으니까요. 그녀가 맞았습니다. 변화는 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만든 거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포항의 공장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아리 프리시대의 심장이 뛰고 있었죠. 2024년 10월 1일, 세계가 멈춘 날, 중국이 휘토류 카드를 꺼낸 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5년 전부터 준비한 답을. 그리고 1년 후인 오늘, 2025년 10월 13일, 세계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 아리 프리 세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대한민국 영향 없음 0%. 그 데이터를 믿지 않았죠. 오류라고, 조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자원은 한계, 원리는 무한, 패권은 독점이 아닌 공유, 경쟁이 아닌 협력.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가르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져 갔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땅, 작지만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